안녕하세요. 성공 이해감 이대호입니다. 여기 한 천재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을 매우 잘하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고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관여하는 말 그대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우월한 지식을 이용한 투자는 2번이나 깡통을 찰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 무엇인가를 맞히려는 베팅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줬죠. 훗날 그는 사업을 하듯이 투자하는, 즉 기업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그제야 투자자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이 전례 없는 위기에서 강력한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데는 90년 전 케인즈의 조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심리와 가격 변동을 예측하려 하는 건 투기이고 수명이 끝날 때까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은 사업이다. 9월 1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확실히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존 메이너드 케인즈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이연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와 함께 존 F. 와식이 쓴 케인스의 부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기차 타시나요? 혹은 사실 계획이 있나요?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성장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과연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먹태맛 과자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먹태맛 과자를 그 어디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거의 뭐 몇 배씩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이 모방의 역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류, 그러니까 종이로 된 상품권을 살 때는 기존의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그리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는 기존의 150에서 180만 원까지 그 구매 한도를 늘린다라는 건데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형 상점 같은 곳에서 쓸 수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 뭐라고 할까요? 1756님 빨리 보내주셨는데 온라인 상품권. 두 글자 틀리셨습니다. 두 글자 틀리셨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으실 기회를 많이 누리시길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138님이 오늘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인사 나누죠.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 혹시 전기차 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라고도 하고 뭐 점유율이라고도 하고 신차 중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한 8% 9%
된다고 하니까 우리 4명 중에는 아직 확률적으로는 안 나올 수가 있겠네요. 혹시 하이브리드라도. 아, 하이브리드. 아니요, 하이브리드도 아닙니다. 근데 고민은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패밀리카로 타고 있는 그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큰 차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이제 바꿀 때가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바꿀 때가 돼서 이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네. 그럴 때 사실 사람들이 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거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그 모든 박수희 기자. 전기차에 이제 구매자들의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게 국고 보조금이고 네. 지자체마다 또 다르게 적용하는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 보조금은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된 게 전기 승용차는 100만 원이 줄어서 500에서 400으로 100만 원 줄었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네, 국고 보조금. 이건 모든 전기차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기 화물차도 이거는 한 300만 원 줄어서 1,400에서 1,100만 원 이렇게 줄다 보니까 뭐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좀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닌데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왜 낮추는 걸까요?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이 2조 3,988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보다 1,664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줄었으니까 지원금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왜 전기차에만 보조금 줘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전기차가 초기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까지 대량 생산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가가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고요. 보급률에 따라서 이 보조금은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박수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줄일 만한 시기에 왔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전기차 차량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 저렴해지기 전까지 좀 부담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여튼 서서히 계속해서 몇 년째 줄어들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에서도 계속 보조금을 뭐 중국 아예 폐지했고 네. 유럽도 계속 연도별로 해서 낮추고 있는 세계적인 그렇죠. 추세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반값 전기차 논란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도 화제가 됐었지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소위 뭐 보급형 전기차들을 본격적으로 내놓는 시점이 지금 같이 맞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자리를 잡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들은 뭔가 하나씩 배터리 가격도 조금씩 싸진다 그러고 전기차도 보급형이 나온다 그러고 이때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줄여야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고 그 잠시 후에 더 한번 짚어보겠고요. 우선은 외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제 2년 뒤면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량이나 유지비가 비슷할 거다. 지금은 충전 비용이 조금은 저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뒤면은 유지비가 비슷해진다? 거의 차값의 한 50% 이상 훨씬 더 비싼 차를 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는 사실 딱 동의는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전기차를 사는 기본적인 이유가 보조금도 받지만 차를 몰면서 유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쌌기 때문에 네. 샀던 건데 이제 전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의 그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붙이느냐, 혹은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망은 자동차 가격부터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각 나라의 고려를 특별히 안 하고 전부 다 합해서 평균을 낸 가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시점까지 2025년 유지 비용이 같아질 거다. 이거를 단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을 할 때
가장 비싼 게 충전소에서 급속 충전할 때가 이제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비싸죠. 네. 예. 근데 지금 그 가장 비싼 충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휘발유나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지금도 싸요. 뭐 예를 들어 휘발유차랑 비교하면 그렇죠, 한 40% 정도, 경유차보다도 20-30% 정도 급속 충전을 해도 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는 완속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가정용으로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고 심야 시간대에 완속 충전을 한다라고 따지면 우리 그 비용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완충을 해도 10,000원 이하예요. 지금도 네. 완충을 했을 경우에 저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휘발유랑 비교하면 거의 지금 좀 올랐으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아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 유지 비용까지 같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봤었을 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기름값이 많이 오를수록 유지비가 비슷해지는 지점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차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전기차가 유리하다라는 손석구 평론가. 결국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아까 가정을 어떻게 해놓고 2025년까지 유지비를 우리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는 2025년에 지금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전기차의 유지비가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맞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충전을 한 번 하고 오래 타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 다양한 그 기술이 더 개발돼서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유지비가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연료만 가지고 유지비를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텐데 나중에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다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옵션이라든지 다양한 전기차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비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저는 그 유지비가 많이 들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경제처럼 추가해야 연료만 되니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나 기술 개발이 빨라지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분명히 경쟁력은 있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거의 로봇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안에 저희가 붙여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핸드폰 과거에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돈 낼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동차를 몰면서도 뭐 여러 가지 구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또 본인이 주행 보조 기능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뭐 불이 난 화제가 아니라 이 전기차면 또 그 화제 때문에 사실 신경이 쓰여서 테슬라가 네네. 모델 Y라는 차량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는데 그게 중국산 배터리, 이른바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기존 모델보다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저렴하다고 하죠. 이게 어떤 노림수가 있을지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선석님. 네. 네, 말씀하신 차례. 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 테슬라가 항상 이제 가격 할인에 이제 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어깨를 한번 흔들어 놓는 계속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산 향도 얼마 전에 $10,000씩 막 좀 고급차 정도 할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리 가격 할인하는 거 놓고 좋게 보진 않았어요. 수익성이 저하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이 테슬라의 전략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의 1차 성장세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가격을 낮춰서 생산 캐파를 유지하고 차라리 경쟁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뺏기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라인업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는 팔 게 없는데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타사들도 비슷한 가격의 전기차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테슬라 입장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얻게 될 이득이 뭐냐라는 측면도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할인할 경쟁력을 갖췄냐. 테슬라가 기존에 한 대 팔아서 마진율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건 물론 비밀이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한 20% 가까이 될 거라고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팔았었을 때 평균을 내보면 한 $10,000 가까이도 수익을 낼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10,000 정도 할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캐파를 유지하겠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낼수록 계속 생산 단가는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금까 할인을 해도 마진을 아예 못 남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팔면서 남기는 마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할인 정책이 꼭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소송도 휘말리고 네. 당국이 조사도 세게 받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테슬라의 미래라고 본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오토파일럿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 네. 이게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야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의 차량들이 많이 주행이 되고 그 주행 정보들을 계속 끌어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할인 정책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박수익 기자. 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 든 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싼 값에 우리나라에 내놓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유율 싸움에서 이제 잡고 들어갔다는 것도 있는데, 또 왜 그럼 싸냐 따지면 중국에서 만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LFP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싼 네.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편 우리나라의 전기차하고 관련한 체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배터리로 이렇게 강점이 있었고, 이게 사실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네. 그런 자긍심도 있었고 했었는데, 근데 테슬라가 중국산 이 LFP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가로 왔는데 이게 타보니까 괜찮더라라고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뭐 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나름대로 중국과 비등비등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되면 중국에 또 굉장히 좀 선두를 좀 확실하게 내주고 격차가 또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이걸 저희가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앞서 제일 먼저 저희가 보조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손평론가께서 세계 각국이 모두 보조금을 좀 줄여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기보다는 앞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산업에다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조금을 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있거든요. 기준 가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한 5,700만 원? 이하여야 보조금을 100% 네.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연말에 다시 한번 확정을 할 텐데 한 5천만 원 초반, 한 5,500만 원으로 이게 좀 내려갈 거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차량 가격을 제조사들이 떨어뜨려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쨌든 간 차량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각국의 보조금을 최대한 받겠다라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까 LFP 중국에서 만든 저가의 배터리를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겠다. 그러고 나면 이게 자율주행차로 간다, 어떤 하나의 플랫폼의 세계로 간다라고 보면 이미 자신들의 차들이 깔려 있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점유율을 지금 최대한 끌어올려놔야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생산 공정의 자율화를 통해서 제조 단가도 떨어뜨리면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국내 업체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3원계 배터리를 이게 품질이 좋으니까 우린 이걸로 승부할 거야라고 했던 상태에서 보조금은 떨어지지 테슬라는 저가 공세 나오지,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저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중소형 조금 작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합작해서 배터리 만들어서 넣은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LFP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저거는 주행거리도 짧고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NCM으로 3원계 배터리로 조금 더 고급화 해서 가는 게 맞을 거야라는 전략으로 갔던 건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LFP 배터리에 대한 인기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거 출시되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되게 냉랭할 줄 알았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결국엔 가격입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싼데 기술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게 덧붙여지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물론
겨울철에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 주행 거리가 또 뚝뚝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타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체감을 하면서 공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네. 첨언 하나만 드리면 손석구 평론가.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아까 우리 김치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정말 플랫폼화 됐었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부가 수익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테슬라가 그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가 최근에 그거를 이제 타사에 이제 같이 호환이 되도록 그 하는 그런 합작 그 협력 그런 그 손을 맞잡았거든요. 그 배경이 뭐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 이 플랫폼 경제 측면에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충전기를 구축해 놨던 거를 타사에 개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운용 수익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고객 정보 데이터라든지 부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운용 수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진이 좀 줄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가서 시장 파워를 가져가는 게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미래를 내다봤었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 경영적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치영 기자님이 네. 아이가 셋이 있어도 이제 10년 넘은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신다 하니까 네네.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7572님, 저도 남자애만 셋이라서 패밀리카로 큰 차를 샀는데 18년째 타고 있습니다. 계속 타라는 말씀이시군요. 10년 타셨으면 아직 새 차입니다. 네. 보조금 안 되잖아요. 네, 한 8년 더 타시는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내부 조금만 고쳐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보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바꾼 게 가격 5,700만 원 이하뿐만이 아니라 AS 센터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 또 부품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외 업체들을 좀 타깃으로 한 정책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반이죠. 예. 미국은 IRA 법안으로 인해서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안 만들면 보조금 안 줘 이렇고 최근에도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판 IRA라고 해서 이것도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희 기자님이 좀 프랑스는 소개해 주세요. 더 이게 더 우리 입장에 더 어려운 게 이게 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게 이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친환경, 사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여기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과정도 과정에선. 친환경적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이제 그것까지 보겠다. 사실 유럽 자체가 이런 탄소 국경사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겉으로는 되게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를 ESG 이런 걸 강조를 하지만 또 한편은 나름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 치고 있는데 사실 미국보다 이 유럽 쪽 프랑스판 IRA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좀 어려운 이게 게 아니죠. 들여다 보면 녹색산업법안 뭐 이렇게 그 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해상 운송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만들면 아무래도 장거리에서 가져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탄소 발생량 계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서 배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배에서 운송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해서 보조금 여부를 주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그 킬러 조항일 수 있고요. 내년 1월부터 6월간의 유예 기간 거친 다음에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라든지 유럽 지역 곳곳에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미국은 또 원체 시장이 크고 보조금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 공장을 이제 추가해서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025년부터는 이제 가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부 측에서도 나서줘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각국이 지금 다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다 자국 산업 보호를 하고 있고 방식만 다를 뿐 방향들은 다 똑같잖아요. 서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게 무역의 어떤 방향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냉전의 시대를 겪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냉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틀어지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규제부터 그다음에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자국 내에서 모든 생산 라인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생산하려고 하는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역의 장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여러 싼 물건들을 가져와서 최종 생산품을 만든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밖에서 들어온 싼 제품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국가가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국의 내수 소비가 부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를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늘릴 것이냐 문제는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WTO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뭐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져서 최대한 이런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이런 식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딱 그 화두가 돼서 나오는 건 더 이전을 짚어보면 트럼프 때부터 그렇죠. 이제 막대한 관세 이제 부과하고 뭐 이런저런 이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금 같은 걸 미국이 다 빼고 이제 미국 제일주의 이런 식의 이제 기치를 내걸면서 각국의 어떤 무역 기조 이런 정책 기조 자체가 방향이 좀 그때부터 바뀐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허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린 내수 시장이 기본적으로 작고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아킬레스가 아니겠지만 계속 안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 공식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관건은 얼마나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전기차에서는 거의 마진을 남기지 못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에서 남기는 마진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고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IRA 그 적용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자국 내에서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생산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물결은 거슬 수 없는 대세가. 그렇죠. 8255님. 전기 대형 화물차 기다리는 1인입니다. 기름값이 비싸네요. 기름값 비싸죠. 근데 또 화물차를 전기차로 한다라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서 또 더 무거워지고 주행거리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더 나은 걸로 대안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은님, 저희 주제랑은 상관은 없는데 정답 맞춰주셨고요. 조카가 태어나니 우리 집안은 조카 위주로 돌아가고 있네요. 웃음꽃 필 날 많아서 행복해요. 저도 조카 바보입니다. 네, 요즘에 출산율이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만, 그저께도 나왔습니다. 또 최저치 아닙니까? 해서 이제 출산 관련된 문자는 제가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 하나 태어날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제 플랜카드가 내걸리는 현실이어가지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할 때의 한도를 높입니다. 종이, 지류형은 130만 원까지, 카드나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180만 원까지 사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5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사서 쓰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발행일로부터 5년간 쓸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 들어온 게 항상 제가 문자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조정현 님이 오답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지역 지자체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정답이 이것은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5745님처럼 저처럼 아날로그 세대는 이걸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16개 시중은행에서 이 지류 상품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 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혹은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 이 이름은 뭘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거나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부터는 과자, 식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부득이하게 뭐 상표 이름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용은 아닙니다. 혹시 세 분은 그 먹태 맛 과자, 먹태 맛이 나는 과자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네, 저는 운 좋게 초기에 이거 구매해서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매해서 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운 좋게 집 아파트 1층 편의점에서 물건이 도착할 때 제가 우연히 다른 우연히? 사러 왔다가 예. 있어가지고 2봉지 구입해서 먹어봤습니다. 손석구 평론가 어떻게? 저는 이제 주변 아파트 주민이 그 한 봉지씩만 판매를 한대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명 같이 데려가서 이제 여러 봉지를 살 수 있어. 그거 한 봉지 얻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먹어봤어요. 네. 이거 무슨 뭐 마스크도 아니고 1인당 구매 개수 제한이 있고 말이죠. 아까 박수익 기자 2봉지라고 강조하잖아요. 네. 자랑하는 거죠. 나는 2봉지나 샀다라고. 야, 그 요즘에 권력이던데. 이 먹태맛 나는 과자 도대체 어떤 맛인지 아직도 못 드셔본 분도 있습니다. 저도 지인이 누가 한 봉지를 어렵게 구해서 사무실로 가져와서 한 6-7명이서 한 봉지를 나눠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 정도 인기가 있을만 합니까? 저는 사실 저 초기에 이거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인기가 막 처음에는 조금 구하기 쉬웠던 것 같던데요. 전 처음에 마트에서 보고 하나 그냥 구매해서 먹어봤거든요. 완전 초반에? 네, 처음에 막 출시한다고 했을 때. 근데 먹고는 좀 실망을 조금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싫어해서 이건 약간 자극적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인기가 있으려나 그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제조사에서 생산량을 50% 늘리겠다라고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늘린 거 다 어디가 있을까? 이게 늘린 거 맞는지. 저희가 얼마 전에도 헝거 마케팅, 그러니까 일부러 좀 생산량을 줄여서 네. 사람들에게 더 품귀 현상 가져오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게끔, 그래서 인기가 더 오래 가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아니냐라는 것도 주제를 다뤘었는데, 물론 제조사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분명한 업계에서 의혹은 분명히 있죠. 예전에 좋은 비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케 땡빵이라고 그 무슨 예, 안에 캐리스터. 스티커 네. 같은 거 들어있는 네. 빵. 그거 한참 열풍일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헌터처럼 예. 그 빵을 사기 위해서 그거 자체가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편의점에 줄 서 있고. 그렇죠. 더 사고 싶은 욕구가 막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떼를 쓰고 이거 못 사주면 뭐 나 공부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네. 그 자체가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먹태 맛 나는 이 과자도 그런 식의 헝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제품의 맛을 바꾼 어떤 개량형 이제 제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제조 과정에서 아예 새로운 라인을 깔고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렇게 생산량을 공급에 못 맞출 정도인 거냐? 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헝거 마케팅이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유통업체들이랑 식품업체들 출입을 한 2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먹태맛 과자는 새우맛 과자랑 생김새도 똑같고 규격이라고 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재료 좀 바꿔 넣고 포장 라인을 좀 바꾸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깔리고 있을까? 편의점에서 볼 수가 없고.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이거는 그냥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쭤보시면은, 네. 저도 그냥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이런 식의 제품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 모방 제품 네. 일주일이면 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러니까 바로 생산 나왔잖아요.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으니까 계속 헝거 마케팅 이제 이야기 논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의 논리로 보면 처음부터 공급량을 많이 쏟아부을 이유가 없죠. 제조사는 첫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들을 보면 초도 물량을 100만 봉 정도 준비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첫 달의 생산량이 120만 봉 정도였는데 이걸 뛰어넘는 인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50% 그다음에 또 한 30% 정도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 수요를 뛰어넘는 만큼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볼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기나 이런 이슈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더 바라고 있겠죠, 제조사는. 근데 저희가 특정 제조사의 특정 상품을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네네. 아까 손석우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방 또 따라하는 네. 카피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맛의 제품이 경쟁사.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나온 건 농심이라는 회사 거였고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롯데입니다. 롯데에서 롯데. 나왔나요? 네. 예. 정확하게는 다음 주에 정식 출시는 다음 주라고 하는데 네. 이게 노가리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먹태는 그 황태처럼 말린 건데 뭐 네. 말리는 과정에서 뭐 까맣게 돼서 먹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는 하는데 노가리는 그 명태의 새끼? 새끼요. 뭐 이런 네. 거죠. 노가리라고 근데 하죠. 그것도 약간 그런 말린 맛 그리고 비슷하게 무슨 청양고추 맛이 나게끔 한다 해서 거의 두 과자 맛이 비슷한 것 아니냐. 정확하게 이런 이게 거죠. 성분을 보면은 그 먹태 맛은 북어채 분말이 들어가 있고 예. 노가리 맛은 황태채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 같은 생선 아닌가. 사실상에 건조하는 방법이 다른 게 다 명태잖아요. 근데 네네. 명태를 어떻게 건조하느냐.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맛이 아직까지는 이거는 노가리 맛은 보지 않았. 그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거 저희가 아직 못 먹어봐서 네. 결국에는 그 위에 양념을 뿌리기 때문에 양념맛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청양 마요도 근데 똑같이 이렇게. 그 분석이 더 재밌더군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게 카피 제품이 바로 나오고 뭐 업계 관행이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거 우리나라가 바로 가져와서 만들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11월 11일 날 주는 이 길쭉한 초코 과자 이것도 사실은 일본 제품 카피했다는 게 정설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자 업계에서 사실 인기 있는 제품을 조만간 만들어서 판매할 거다라는 건 거의 정설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왜 나올까에 대한 분석이 좀 재밌더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자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먹태깡도 사실은 술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술안주 예, 먹태. 술안주 먹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과자가 어린이들만의 전용 제품이 아니고 성인 시장이 훨씬 아까 출산율 얘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인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고 조금 더 자극적인 맛,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그렇죠. 된 것들을 연구개발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도 반영된 거다라는 분석이 제가 보니까 술안주용으로 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술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술보다 이 먹태 안주를 더 많이 주워 먹어서 욕을 먹고 막 그랬는데 어른들을 위한 거라는데 딱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먹태 땡 과자가 새우 땡 과자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드렸는데 김경금님이 모양이 다르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두껍죠. 그 두껍게 나오는 새우땡 과자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과자 이 튀긴 그 모양도 거의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식품 잘 나가는 제품을 베낀 것, 이른바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식품업계에서. 가장 잘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와 혹시 초코파이 차이점 아세요? 예? 네? 초코파이와 초코파이의 차이점.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초가 밑받침이 오냐 요냐 차이인데 이게 원래 오리온이 처음에 초코파이를 1974년에 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롯데에서 초코파이 요로 냈어요. 모음. 초코파이. 예, 몸이 오냐 요냐. 그래서 이거 오리온에서 이거를 이제 상표권 정지해달라 우리 거 뺏긴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오리온이 아닌 초코파이 손을 들어줘서 초콜릿과자의 보편적인 어떤 지칭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거는 니들이 점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니까 롯데가 그 다음에 초를 다시 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코파이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런 과자나 이런 식품에 대한 특허권이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 이 과자로 이렇게 인기를 막 끌었던 제품 중에 뭐 허니 뭐 이런 그렇죠. 땡땡칩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 한때 막 그것도 구하기 힘들다라고 그랬죠, 마트에서 막 줄 서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나왔을 때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다른 비슷한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식품업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원으로 가도 이거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특허를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을 특허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특허를 등록하면 제조법을 거기다 이렇게 쫙 나열을 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맛집 가서 여기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업계가 꺼리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많죠. 이 미투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인기 있으면 바로 쫓아오고 비슷한 것들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또 효과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같은 식품 업계 내에서도 그 관련된 시장이 커진다. 예를 네. 들어서 순한 소주 좀 유행이 있을 때
그걸 많이 막 다른 업체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순한 소주 시장이 커졌고 예를 들어서 막 21도짜리 한두 병 마실 거 19도, 17도짜리만 서너 병 마시니까 네. 또 업체들은 또 좋아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미투 모방이 만연돼 있다라는 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제품을 베끼면서 약간 발전하는 측면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제품을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내놓는데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내놓으려면 그거를 치열하게 무슨 R&D를 하고 기획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시중에 잘 나간다는 제품들을 이제 스크린을 잘 해가지고 될 것 같은 제품들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걸 똑같이 이제 베껴내는 모방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으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에는 너무나 만연돼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번처럼 뭐 논란이 되고 때로는 소송이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품이 모방 제품을 내놔서 잘 팔려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처분부터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 시간까지 그냥 논란이 되더라도 팔고 접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소송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물론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식품 제과 업계에 이런 모방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하나의 또 그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6939님이 자꾸 먹태와 노가리 말씀하시니까 전통시장 가서 이거 사 먹고 싶네요. 침이 고입니다. 오늘 불금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셔가지고 좀 이렇게 잘게 찢으셔서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다 돌리시면 금방 또. 그렇죠. 아까 조성빈님이 이 과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사 먹기 힘든데 우리 전통시장 가서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인 그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가서 먹태를 산 다음에 집에서 맛있게 구워 먹는. 예, 제가 요 얘기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만연해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옳고 그르냐의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이 제과나 식품업계에 연구개발 노력이 떨어지는 거의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1% 미만이에요. 전체에서.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연구개발을 하면서 상대 제품이 나오면 바로 카피해서 모방해서 내놓는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협회 시간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끝났군요. 예, 뒤에 네, 또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지금 또 태풍? 예, 3개 정도가 남쪽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비 피해는 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체헐리즘 시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어려운 지역 갔다 오셨군요. 맞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수해 피해, 태풍 피해 입은 지역이고요. 예. 제가 다녀온 데는 강원도 고성인데 네. 방문 당시에 이제 9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근데 이제 피해 액수는 좀 적다는 이유로 특별재난 지역으로는 속하지 못했던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아, 어느 정도 피해였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풍 카눈으로 강원도 고성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어요. 예. 그래서 바닷물이랑 뭐 빗물이 뒤섞여서 육지로 밀려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지대가 낮은 시외버스 터미널은 다 잠겨서 푹 잠길 정도였고요. 당연히 이제 그
비슷한 지대의 집에도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는데 장판 뭐 다 잠기고 도배지 젖고 물건 냉장고 뭐 TV가 물에 파묻히면서 이제 가장 편해야 될 공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이분들은 집이 일단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될 네. 때까지 어디에서 생활하시나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이제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 예. 대피소가 정해지면은 텐트를 뭐 설치해주고 적십자는 밥차, 뭐 재구 옆에는 세탁자, 구호 키트 이런 걸 지원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르신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 옷가지를 집어서 나왔는데 네. 인근 고등학교에 갔더니 물이 이미 차올랐다고 출입을 막았고요. 근처 노인정으로 갔더니 뭐 이쪽 거주지와는 다르다고 뭐 해당 동네 경로당으로 가라 네. 이렇게 하셨고 집이 이제 물에 잠긴 분들이 더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다녀온 동네에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학생, 고등학생 이분들이랑 이제 같이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체육관, 대피소 이런 데도 쉽지가 않았고 경로당까지 가게 됐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좀 괜찮았을까요? 경로당에서는? 그 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네. 급하게 대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잠자고 뭐 먹을 거 입을 거는 오히려 해결이 됐는데 네. 사람끼리의 갈등이 좀 시작된 거죠. 네.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무섭더라. 네. 그러니까 원래 경로당에 쓰시던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쓰겠다고 하시면서 갈등이 생긴 건데 네. 재난을 당하면 원래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경로당을. 근데 네. 예. 이게 뭐 재난 당한 게 벼슬이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시기도 하고 근데 집에 물이 잠겨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고 원래 쓰던 분들은 이제 눈치를 주고 그래서 공무원분이나 뭐 마을이장님께 호소를 하면 그냥 좀 이해해라 양보해라 뭐 이렇게만 하시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지내는 게 좀 지옥 같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오히려 뭐 체육관 어디 대피소 가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었다. 네. 재난당한 게 그게 뭐 벼슬이냐.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떠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그러니까 좀 이런 면에서 약간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마침 이제 고성의 현장조사차 방문했던 재난구호 전문 NGO 에이파 코리아가라는 곳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네. NGO 단체인데 현장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분리를 해야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재민 상황을 이해하고 숙소마저도 이제 10군데 넘게 찾아다니면서 좀 또 2번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많이 꼼꼼하게 보시고 비영리 단체라 사실 재정 상황이 뻔한데 네. 녹록지 않지만 깎아달란 말도 안 하셨대요. 일부러. 그 오히려 숙박업소에. 네, 정확히 지불하고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해서 이재민 분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신 거죠. 오, 시민단체가 오히려 자체 예산으로 이분들의 지내실 곳을 마련을 해드리고 네, 근데 역시 맞습니다. 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기 후원을 받고 있고 근데 사실 활동한 예산이 더 필요한데 문제는 자연재난으로 모금을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정해진 곳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재해구호 옆에 사랑의 열매 이 2곳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에 이제 중복수해 문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민단체가 수해 당하신 분들 도와주고 싶어도 네. 그 지정 단체나 아니면 자기네 단체 정해진 목적 외에는 이거를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재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이 지정된 곳이 모금하는 돈의 뭐 1, 2%라도 현장에서 좀 다양하게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내려주는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제 각 지역에서 각 재난 이후에까지 좀 살피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 지역이 복구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구가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북 오송에서 폭우 피해봤던 이재민 중에서는 네. 아직도 텐트 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고성도 이제 태풍이 오고 2주가 넘었을 때 제가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2주면은 좀 마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축축하더라고요. 선풍기 돌리고 계시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습한 내음이 코를 찌르고 바닥이 이렇게 젖은 느낌이 있고 도배지를 드러내서 그런지 이제 벽이 뼈처럼 드러나 있고 장판 없이 이제 습하고 차가운 바닥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좀 죽은 집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게
마른 뒤에 뭐 도배, 장판, 비용 몇백만 원이 이제 들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가전제품이나 물건.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복구의 시작이어서 이 에이파코리아에서 지원한 뭐 제스키로 하나씩 설치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습기까지도 설치를 해드렸고 네.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남 기자 혹시 코로나 걸렸었어요? 맞습니다. 아, 그 후유증? 네, 그 후유증 마른 기침이 기침입니다. 되게 오래 가요. 저희 지금 작가님하고 PD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참 힘드는데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김비희님이 남 기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또 힘들고 어려운 곳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본 장면은 네. 이게 중고생이 대피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책이랑 책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못하고 그 축적한 집에 저녁이면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서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텐트 설치하고 구물품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재민 분이 고마워했던 거는 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현장 취재해 왔어.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마워하시고 이런 디테일 심리 지원까지도 좀 중요하겠다. 내 이야기에 관심 갖는 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책 하나 그리고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한 좀 마음을 보듬어 드리는 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거 선포를 해서 나라에서도 좀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세 납세가 유예되고 지방세 납세 면제, 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지원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도시가스 감면 뭐 이런 거 등 12개 항목이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의 또 관심도 필요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체헐리즘 간접적으로나마 같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022님 지인들 추천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9월 시작을 성공예감 이대호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버릴 것 없는 것들 하나씩 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있습니다. 2부에도 저희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지표들 특히 여러분께 쉽게 곱씹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